이제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변호사지만 이게 부동산 쪽으로만 이렇게 특화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글도 많이 쓰고 방송도 좀 하고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쪽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죠. 좀 우리 법조계에서는 약간 이제 특이한 변호사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전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거든요. 지금은 아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죠. 명칭이 이제 중개업자의 어떤 단체, 법적인 단체가 전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였을 때 그 공은 변호사로서도 제가 한 5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일도 제가 뭐 중개업자를 대리해서도 많이 하고 또 중개업자를 상대로 해서도 또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쪽 경험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의 이제 애환을 많이 보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좀 잡았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현 실무에 나가시면은 지금도 물론 자격 따기 전이라도 이미 좀 실무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작년에 합격하신 그 총무님도 그러시되 이게 사실은 중개사 일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은 변호사 일하고 좀 비슷해요. 변호사 일하고. 그래서 법률 문제가 그만큼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일 처리를 할 때 중개사들이 결국은 나중에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일 처리를 제대로 했느냐,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포장하면 확인 설명 의무를 적절히 했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적절한 확인 설명 의무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결국은 법이 부닥치거든요. 이게 어떤 거래인데 이런 거래에서는 어떤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느냐, 어떤 부분을 지적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부닥치고 그런 문제는 바로 법률 문제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이제 선배들이죠. 현업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적절한 확인 설명 의무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리드미컬하게 접근이 돼야 될 문제인데 리드미컬하다는 부분은 강약을 조절하는 겁니다. 강약을 뭘 이렇게 좀 신경 더 써야 될 때 또는 이게 보다 강하게 짚어야 될 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어떤 업무 특징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접근을 해요. 생각이 딱딱하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임관계 확인할 때는 임감도장, 위임장 이런 식의 그건 이제 우리 이제 비유를 하자면 법무사적인 접근이에요. 법무사적인 사고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법무사는 대부분의 일이 서류적인 일들이 많거든요. 뭔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등기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사고. 근데 이 변호사나 중개하는 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사고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게 어떤 거래인데 임대차 계약인데 매매 계약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더 중점이 가져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법률적으로 리드미컬하게 그것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를 그렇지 않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서류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실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결론은
적절한 확인 설명 의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오래 업을 하신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변호사 오래 하신 분이나 이게 뭐 중개 오래 하신 분이나 할수록 참 힘들다. 이게 어떤 끝이라 그럴까? 이게 어떤 정상, 완성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처럼 굉장히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내가 이게 거래하고 한탕하고 그냥 책임 안 지고 이런 식의 좀 이렇게 나이브한 또는 무책임한 그런 사고를 갖게 되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편해요. 또 성사만 시키면 돈 받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면은 진짜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럼 막 이제 말로 그냥 때우는 거죠. 소위. 근데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은 아예 재산을 아예 다른 사람 이름 앞으로 자기 재산 형성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 앞으로 아예 제껴두고 편하게 하는 거죠. 아예 안 되면 문 닫고 일단 돈부터 거머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어렵게 이제 시험 따시고 또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순수한 초심 소위. 그게 사실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하시다가 그런 돈 앞에서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많이 무뎌지는 거죠, 우리가. 근데 결국은 하여튼 원래 공부했던 처음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꾸준히 이런 가시는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성공하더라고요, 저는.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좀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실력을 갖추는 데는 결국은 법률 지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딱 말씀드린 핵심 결국은 기계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열고 이게 뭐가 과연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아마 케이스를 좀 몇 개 마련해 봤습니다. 자, 처음 사례는 대부분 다 이제 판례 사안인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임대차 하는데 임대차 목적물에 가등기가 하나 있어요. 가등기. 이게 이제 가등기가 있을 때 이 중개하시는 이제 가등기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등기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가등기가 성격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담보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확인 설명 의무를 하는 것이냐 하는 이건 이제 고민하셔야 되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확인 설명 의무란 것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권리를 처분하는 쪽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쪽을 양쪽 나눠 보면은 그러니까 권리를 처분하는 쪽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그 다음에 권리를 취득하는 쪽은 매수인, 임차인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양쪽 중에서는 권리를 취득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권리를 처분하는 쪽은 손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경 쓸 일이. 그분들은 돈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대금 제대로 받고. 근데 매매대금 안 주고 하는 부분은 중개업자 책임이 아니거든요. 계약 이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 안 준다고 그래서 너 왜 그런 부실한 사람 데리고 왔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권리를 취득하는 쪽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권리를 처분하는 쪽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취득하는 쪽에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임차인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차인한테 뭘 신경을 써야 되느냐? 임차인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겠어요? 임대차 계약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거 빼고, 개인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신경 써주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잘 살고, 그죠?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 기간 동안 잘 살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돈을 제대로 받아 나오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부분, 직결되는 부분은 좀 더 포인트를 줘가지고 더 열심히 설명하고 확인하고, 그것과 좀 동떨어진 부분은 조금 약하게 하셔도 되는 그런 이제 좀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등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가등기 있는데 그게 세입자가 들어왔다가는 나중에 가등기가 그냥 본등기로 이렇게 된다든지, 그죠? 돼가지고 이게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면은 가등기 이후의 처분 행위는 다 무효거든요. 가등기권자와 관련해서. 그러면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면은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가지고 쫓겨나요, 그냥.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면은 이게 액수가 중요하죠. 액수가. 근데 이게 문제는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 가등기인지가 등기부상에 표시가 안 돼요. 표시가 안 되고, 또 따라서 과연 담보 가등기라도 그 액수가 얼마냐, 담보가 되는 액수가 얼마냐라는 것이 우리가 저당처럼 채권 최고액이 안 나옵니다, 액수가. 그러다 보니까 딱 이게 이제 가등기가 걸려있는 이 부분에서는 그 중개업자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애매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결국은 나중에 이게 순위 보존 위한 가등기, 이게 일반적인 가등기죠. 순위 보존 위한 가등기가 돼서 그 성격이 그렇게 드러나서 그 세입자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보증금이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했어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로 바꾸면서 그 사람 임차인 상대로 소송했죠. 나가라. 너 계약 무효다. 이렇게 소송해가지고 나가게 되면서 그 임차인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때 지금 법원은 과연 이게 이제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냐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냐 이런 부분이 성격이 있는데, 법원은 과연 저도 이제 평소에 좀 애매해요. 우리가 중개업자의 적절한 확인 설명 의무라는 것은 참 해보면 해볼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 판단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의 가치 판단이죠. 이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가 있는 반면에, 그 중개업자가 어떻게 그것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잣대에 따라서, 세계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어떤 정답이라 그럴까요? 책임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정답을 참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이제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서 또는 하급심에서도 케이스가 많이 쌓인 사례에서는 그런 사례 가지고 어쨌든 법원에서는 요런 케이스에서는 요까지 책임을 물린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좇아서 일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그게 아직 법원의 판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사례들이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